구시대를 넘어 새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의원 제명안이 청원 동의가 50만 명, 정말 큰 숫자예요. 50만 명이 넘어서서 과연 이준석 의원의 제명이 이뤄질지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끝날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이재명 의원 제명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이 죄송합니다. 이재명 아니고 이준석 의원이, 네, 제 머릿속에 뭐 두 분이 좀 비슷하게 생각이 됐던 모양입니다. 자, 이준석 의원이 지난번 대선 토론에서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이제 제명안이 올라왔는데 왜 제명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자,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이미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엄청 큰 호기, 그러니까 절호의 찬스를 가진 것과 다름없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아니고 김문수 후보였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게 덧칠되어 있는 색깔이 어떤 겁니까? 그렇죠. 윤석열, 계엄, 구태, 올드보이,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결국 김문수 후보에게 없는 것들을 이준석 의원이 일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잘만 했다면 정말 보수 진영의 어떤 개혁표, 중도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5월 초에 우리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결정이 되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탈락을 했을 때,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준석 후보가 잘만 하면 선전을 벌일 수 있다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무색하게 이준석 후보는 여전히 평소대로 평소의 모습을 그대로 대선에서도 보여주면서 낙마를 했죠. 그래서 이준석 의원은 어떤 본인에게 기대됐던 어떤 정치 뭐라 그럴까요? 기대감, 그런 것들을 모두 말아먹은 꼴이 됐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미 대선 주자로 다시 올라서기에는 회상 불가한 수준이 된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굳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준석 의원을 제명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미 어떤 뭐 정치적으로 뭐 큰 그게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준석 의원이 그 대선 토론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지적하고 물고 늘어졌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의 그 발언도 그런 와중에 나온 거였잖아요. 그런데 자,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난 현재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이준석 의원이 뭐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비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면 지금 사법부가 먼저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워서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재판, 정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뭐 따끔한 일침, 뭐 비판, 그런 거를 보이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그냥 가만히 그냥 조용히 엎드려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본인도 겁나는 겁니다. 왜? 이준석 의원을 제명시킬지 말지 그 민주당의 키를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예요. 대선 토론 기간 정도에 보여줬던 어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기세, 그런 거를 계속 가져간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이 뭔가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는, 또 국민의힘이 하지 못하는 그런 야당의 역할을 선명하게 개혁신당이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도 본인의 이제 제명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두려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제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라면 이준석 의원을 제명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의 반응은 뻔합니다.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뭐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혹시라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치적으로 큰 힘을 잃은 이준석 의원에게 어떤 회생의 불씨를 주는 것 아니냐, 오히려 더욱 키워준 것 아니냐, 뭐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을 그냥 냅두면 됩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차원에서는 냅두면 되고요. 그리고 저도 뭐 사실은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뭐 크게 이렇게 뭐 논평할 뭐 그런 뭐 거리가 없는데, 그런 가치가 없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자, 형소법 개정안. 자, 형소법 개정안. 자, 이 형소법 개정안이 사실상 뭐냐면 이제 검찰청을 뭐 이제 없애겠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도 있죠. 뒤에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 이 형사법 개정안에서 이제 얘기하려는 핵심이 뭔가, 뭐 그거를 좀 살펴볼게요. 어제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지금 재판중지법 여러 가지 이런 재판중지법들을 포함해서 또 뒤에 이제 뭐 검찰청까지 좀 없애고 뭐 검찰의 힘을 빼고, 뭐 결국은 이게 사실상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자기들의 힘을 키우겠다는 뜻이에요. 정권의 힘을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지금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까지 정지시키기로 한 이런 상황, 이 부분이 뭡니까? 헌법 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그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건데, 자, 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도 민주당 의원들은 모자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사법 개정안의 내용은 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지난달에 형사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한 사유가 이래요. 헌법 84조를 거론하면서 헌법 84조의 내용은 그거죠. 대통령이 재임 중에 재직상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법 개정안은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규정이 없으니까 수사와 재판이 포함되도록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만 돼 있으니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도 여기에 재판과 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거를 명시적으로 조항을 넣겠다라는 거죠. 어디에다가? 형사법 개정안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도 약간 헷갈리는 겁니다. 아, 이게 소추하고 재판은 좀 다른가?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개운치 않으니까 아예 형사법을 개정해가지고 그 부분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면죄부를 주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법 위에 군림하면서 사법부의 어떤 판단에서도 열애가 되는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모두 갖게 되는 거의 총통과 같은 권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국민의힘이 정말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물고 늘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계속 비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어때요?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기득권만 지키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국민의힘에 대한 내용은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이재명 정권이 좀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꼬이기 시작했어요. 뭐 지난 며칠 동안은 뭐 허니문 기간이다 그래서 사실 허니문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에서. 그죠? 말이 좋아 허니문이지. 정치라는 게 결국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잘못하면 바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허니문이라고 해서 봐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언론에서 재밌으라고 만들어낸 용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말이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처음에 정권을 잡으면 뭐 실태 파악도 좀 해야 되고 뭐 상황 돌아가는 것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며칠 동안은 뭔가를 좀 덜 내놔요. 그러니까 욕먹을 짓을 덜 해요. 근데 그게 차차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각 인선도 해야 되고 정책도 실행해야 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똥볼을 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똥볼을 이번에 찼습니까? 마트 공휴일 휴무입니다. 자, 마트 공휴일 휴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쉬게 돼 있어요. 그죠?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쉬게 돼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마트는 휴일이 아니라 평일에 쉽니다. 네, 평일에 쉬게 돼 있어. 평일에 쉬어요. 근데 그거를 평일이 아닌 공휴일에 무조건 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의 문을 공휴일에 법으로 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의 국민들, 뭐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중소상공인이나 뭐 이런 보통의 국민들이 평일에는 바쁘죠. 그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뭐 아이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깨워서 밥 먹여서 학교 보내고 뭐 유치원 보내고 뭐 또 자녀가 더 어리면은 어린이집에 또 맡겨놓고 또 엄마 아빠 맡겨놓고 출근하고 출근했다가 이제 퇴근하게 되면은 또 야근이라도 걸리면은 아이 또 찾는 것도 힘들고 또 부랴부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하원 시간 맞춰가지고 퇴근해서 바로 또 뛰쳐나가서 애 찾고 또 애기 또 저녁 먹이고 또 가족끼리 모여서 담소 좀 나누고 하다 보면 그러면 바로 자고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럼 평일에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주일치 먹을 거, 일주일 동안 뭐 필요한 생필품 그런 것들 마트 가서 이렇게 사거나 그죠? 아니면 요새는 그 배달앱 같은 게 잘 돼 있으니까 배달앱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도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마트에 가서 이제 직접 사는 게 좀 더 편하게 여겨지는 분들도 아직은 많을 거예요. 뭐 마트 물건이 더 싸기도 하고 배달앱보다는. 그렇다면 국민 다수를 생각했을 때는 대형마트가 지금처럼 휴일에 주말에 운영을 하고 뭐 평일에 쉰다든가 뭐 그렇게 돼 있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휴일에 쉬게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건 참 어려운 겁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대형마트가 원래는 한 달에 2번씩 공휴일에 쉬게 돼 있어요.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그렇고 아마 격주로 일요일에 휴무를 하는 마트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이 아닌 날에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이 아닌 평일에 마트가 휴무하는 것도 많습니다. 네, 원칙은 휴일에 하게 돼 있지만 그게 이제 단서 조항으로 평일에도 할 수 있다. 합의를 통해서 그게 열어놨기 때문에 평일에 쉬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조건 휴일에 쉬게 하겠다. 못 박는 겁니다. 왜 그러냐? 대형마트의 노조들이 법제화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재래시장이나 이런데 그 상인들의 어떤 입장 그런 걸 배려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법제화 요구는 대형마트 노조의 입김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대형마트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재래시장에 갑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오늘이 마트가 쉬는 날이에요. 그러면 오늘 마트가 쉬니까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봐야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오늘 쉬면 내일 가야겠다. 다음 날로 미루는지. 보통 대형마트 다니는 사람들은 다음 날로 미룹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형마트가 좋아서 대형마트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재래시장이 좋아서 재래시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단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분들도 재래시장이 좋아서 재래시장을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나이 든 분들도 재래시장보다 마트가 좋아서 마트를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성향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다닌다, 재래시장을 다닌다, 저는 기본적으로 마트가 문을 닫는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장사가 뭐 월등히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한 달에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휴업하는 거는 어떤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어떤 뭐 협의 뭐 그런 차원에서 뭐 계속 유지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거를 공휴일에 문 닫게 법제화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재래시장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그렇다면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법제화하는 것은 누굴 위한 거냐? 누굴 위한 거냐? 그러니까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한 건 아닙니다. 결국은. 그럼 누굴 위한 거냐? 그럼 노조를 위한 겁니다. 대형마트 노조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금 각종 커뮤니티 SNS에서는 말이죠.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반발이 커지고 있어요. 어떤 반발? 우리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평일에 바쁜데 그럼 휴일에 문 닫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 의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진보 정치, 진보 정권의 맹점 중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말이죠. 시장의 자율성.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세히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듣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본인들이 생각해 놓은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과 이상향에 따라 우리가 무조건 가야 된다. 그렇게 현실을 꿰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호텔 경제학이었습니다. 노쇼주도 성장. 자, 그렇기 때문에 진보 정권, 진보 정치가 갖고 있는 가장 패착 중에 하나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어떤 당위론. 지금 이런 것도 뭡니까? 본인들이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는 재래시장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노조들도 휴일에 쉴 권리가 필요하다. 일종의 이제 이것도 PC주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 현재도 대형마트는 한 달에 2번을 쉽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공휴일에 쉬어야 한다라고 의무로 법제화한다고 해서 재래시장 상권이 더욱더 뭐 장사도 잘 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다? 이거는 노조를 위한 거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PC주의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이제 며칠 지나면서 이제 슬슬 실책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실책 나온다고 좋아할 건 아니고요. 뭐 결국은 국민 민생과 직결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바로바로 비판을 해서 바로잡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우려했던 거네요. 자, 국민 추천제. 국민 추천제 취지는 좋다. 예, 취지는 좋다. 뭐 국민들에게 신망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하는 건 좋은데 이거 한겨레 기사예요. 뭐 조중동 기사 아닙니다. 한겨레조차 뭐라고 했냐? 인기 투표가 우려된다. 인기 투표 우려된다. 제가 그래서 어제 설명드렸던 게 뭐가 있어요. 뭐 김어준 방통위원장, 뭐 유시민, 뭐 그런 사람들 죄다 나올 거다. 그런 우려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되게 웃긴 글을 하나 봤습니다. 웃긴 글. 뭐냐면 임은정 검사라고 있죠? 문재인 정부 때 유명했던 그 임은정 검사가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을 했습니다. 자가 발전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무부 장관 국민 추천으로 자기를 추천해준 사람들이 많다. 자기를 추천해준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본인이 지난 정권 시절에 과거에 뭐 인사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를 아주 길게 써놨더라고요. 뭐 저는 뭐 너무 길어서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내용은 그겁니다. 첫 부분하고 끝 부분만 봤는데 첫 부분은 법무부 장관으로 자기를 추천해준 사람들이 많다. 끝 부분. 그래서 고맙다. 자가 발전입니다. 그건 뭐예요? 이거죠. 이재명 대통령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장관 시켜주세요. 뭐 그런 뉘앙스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니면 뭐 가만히 그냥 있어도 될 텐데 굳이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그거를 올려가지고 자 이렇게 장관 국민 추천제가 인기 투표처럼 돼가면서 희화화되고 있다. 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론 국민 추천제가 이제 제대로 뭐 진행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인기 투표처럼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참 제가 뭐 어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자 전한길 씨가 제가 어제 그 말씀했죠. 뭐 미국하고 일본에서 이제 나를 건들면 가만 안 둘 거다 이런 약간 과대망상 같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또 이제 엊그제 무슨 얘기를 했냐는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윤 전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당선되자마자 집에 가서 잠을 좀 자고 오려고 했는데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한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한길 씨의 얘기예요. 여러 언론을 종합해 보면 이번 한미 정상 통화 라인이 공식 채널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 그냥 아는 사람이 사적으로 통화하다가 대통령에게 전화를 넘겨주는 형식이었다는 설도 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을 좀 비판하고 싶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계를 잘 이끌어갈까 하는 우려도 크고 뭐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무슨 뭐 동네 조기 축구회에서 축구 끝나고 뭐 형님 동생들하고 그 뒤풀이 하다가 아는 사람 전화 바꿔주고 이런 거겠습니까 설마? 아니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처음 취임해서 처음 통화를 하는데 그거를 백악관과 청와대가 이렇게 아니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통화하는 게 아니라 나 좀 통화하다 그래. 지금 옆에 뭐 트럼프 있으니까 내가 좀 잠깐 바꿔줄게. 잠깐 통화해봐. 그렇게 해서 이재명하고 통화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전환길 씨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트럼프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이 그냥 사적으로 통화하다가 대통령한테 전화를 바꿔줬다. 뭐 그런 설도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20분을 통화합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한미 정상간의 통화는 말이죠. 우리가 뭐 형 동생하고 통화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통역이 붙어요. 동시 통역이 붙습니다.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으면은 동시 통역 없이 직접 통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통역 없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직접 했겠습니까? 당연히 통역이 붙죠. 그리고 또 한미 정상 간의 대화는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통역이 붙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정상 간의 어떤 외교 용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상당히 이제 외교 관계에서는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이제 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예를 들면 뭐 한국 대통령이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뭐 그 나라 현지인처럼 막 유창하게 잘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역이 붙어야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전환길 씨의 주장은 이재명과 트럼프를 둘 다 하는 누군가가 통화를 같이 있다가 잠깐 내가 트럼프 좀 바꿔줄게 이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저는 이런 뭐라 그럴까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음모론이라고 보기도 좀 뭐하고 뭐 그냥 뻥이죠 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견제, 비판 그리고 건강한 보수로서의 역할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은 좀 자중할 때 아닙니까? 지금은 좀 자중할 시기예요. 좀 자중할 시기인데 그걸 왜 굳이 전환길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죠. 야, 내가 말이야,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당선되자마자 내 집에서 좀 한잠 자려고 했는데 이거 바로 바이든이 나한테 전화를 했네. 뭐 그거를 전환길 씨 통화하면서 뭐 자랑이겠죠. 약간 거들먹거리면서 자랑을 한 거겠죠. 지금 그런 거 할 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자랑을 하고 싶으면 좀 입이 무거운 사람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하든지. 근데 전환길 씨는 뭐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전환길 씨는 자기가 이렇게 통화한 내용 뭐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뭐 계속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아니면은 전환길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야, 한길아 네가 가서 이렇게 내 얘기 좀 해, 내 자랑 좀 해라. 뭐 그런 뜻이었던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죠. 정말 보수의 엑스맨입니다. 엑스맨. 그러니까 지난 비상계엄 때도 그랬고 보수가 잘 되려고 뭔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수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 탄생에 꽃길을 깔아주는 그 역할 이상 이하도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중하고 계시는 것이 국가와 또 보수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여당의 김현정 의원이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해체행동이라는 뭐 그런 시민단체가 또 생긴 모양이에요. 그 시민단체가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거기에 이 김현정 의원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발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조직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방해하며 국민 주권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 이는 명백한 내란 방조 행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란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 서명 운동이 시작이 됐고 5일 만에 10만 명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정권이 내란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아주 강한 압박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직은 압박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뭐 친윤 의원들은 뭐 벌써부터 좀 떨고 계시고 또 전화기까지 바꾼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이제 내란 정당이니까 정당 해산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실제로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까지 하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정당 해산에 준하는 보수 괴멸 작전은 시작되겠죠. 보수 괴멸 하겠죠.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그 누굽니까? 이해찬 당시 전 의원이 진보 정권 20년론 얘기했던 것처럼 보수를 괴멸시키고 앞으로 계속 진보 정권이 행정, 입법 모두 장악하고 사법까지 통제하자. 뭐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말이죠. 정말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일찌감치 일본의 자민당 1.5당 체제를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자민당처럼 돼버리고 국민의힘이 극우당으로 쪼그라들어서 제대로 된 야당 역할조차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 지금처럼 친윤, 기득권 세력이 계속 힘을 쥐고 갈 때, 그러면 미래가 없습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자, 미래가 없는데 홍준표 시장처럼 하면 안 됩니다. 홍준표 시장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만 계속하고 있어요. 특검 뒤에 국힘 해산 절차, 각자 도생 준비나 해라. 너무 이렇게 망언을 퍼붓는 거 아닙니까? 자, 사실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떳떳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홍준표 시장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총리하려고 했던 분이고, 그리고 뭐 코바콩이라는 별명까지 또 가졌고, 무엇보다 비상계엄 당시에 비상계엄을 뭐라 그랬어요? 비상계엄 해프닝이라고 그러고 탄핵 반대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상계엄 그 다음날 해프닝이라며 옹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윤석열을 그렇게 욕하고 친윤 그렇게 욕하고,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하와이 홍이 되시고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책임을 안 지고 뒤에 가서 저렇게 비판만 하시니 과연 국민의힘과 보수의, 아니죠, 국민의힘은 이제 탈당을 하셨으니까
뭐 국민의힘은 뭐 상관없다 치더라도 보수 원로로서 어떤 대한민국 보수의 재건에 어떤 보탬이 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보수를 폭망시키고 싶은 건지 저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도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폭망한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일으켜서 정말 국가를 위기로 몬 이재명 정권 탄생 1등 공신이 된 그런 상황에 홍준표 시장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